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차, 한일 격차의 강론 부분, 총론 부분 조금 나무 부분과 강론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종 때 내치면에서 외교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업적을 거뒀는데 내치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안 가르치고 거의 안 배운 부분입니다. 세종이 이런 분이셨나라고 조금 깜짝 놀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종은 그러니까 재정제도와 인사제도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한 나라의 살림이잖아요. 조세와 재정. 그 다음에 인사제도라고 해서 한 나라의 인재등용인데 거기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쉽게 말하면 악법을 만드셨어요. 태종과 세종은 조선 초기에 성군으로 거의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후대 왕들이 그 두 분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때 세워진 법은 웬만하면 안 고치려고 했고 실제 안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종 때 만들어진 법이 그 후로 300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면 세종은 신분제도 관련해서 양반의 재산이자 납세 의무가 없는 일부 납공노비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냅니다만 대부분의 노비는 세금을 안 냅니다. 노비가 크게 늘고 납세 의무를 주는 농민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경작 토지와 재정 규모 면에서 국력이 크게 약해진 것은 우리 역사의 암전, 실격의 역사로 규정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세종대에 이른바 노비법이 종부법에서 종모법. 아버지가 노비면 노비가 되는 게 종부법입니다. 근데 그 태종은 그렇게 바꿨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쭉 유지되어 오던 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 태종은 종부법으로 해라. 노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황희정승의 제안을 받고. 그런데 18년 후에 세종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허조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집요하게 세종을 설득합니다. 세종이 할 수 없이 그 이전, 태종 이종 때 법, 공식적으로 천자수모법, 통상 종모법이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노비면 자식이 노비가 되는 거예요. 대간의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엄마가 노비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왕조실록 보면 무슨 대간, 또 우리 왕가의 정치인 누구누구의 아들을 면천해주자. 노비에서 신분을 양민으로 바꾸자. 그걸 조정에서 논의를 할 정도예요. 굉장히 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노비가 빠르게 늡니다. 그래서 세종 때만 해도 전체 인구의 7, 8% 수주이던 노비가 그래서 이 태종대의 서울차대, 그 다음에 세종은 이제 노비법을 그렇게 바꾸는 계약을 했고, 태종은 서울차대제, 서자는 이 첩의 아들이죠. 얼자는 노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차대제를 입법화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관행으로 좀 고려시대 때만 해도 서울 차별받았죠. 근데 태종은 정도전에 대한 이 악감 때문에 법제화해라. 법제화됐고, 세종이 그걸 또 집행을 강화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 전체 인구의 5% 전후인데, 적자만 또 인재로 등용하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2 내지 3%만 인재로 등용된 거예요. 조선시대가 거의 끝날 때까지 조선시대는 뭐 과거제도가 있고 해서 누구나 다 과거 보면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됐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3개구에서만 인재를 뽑아서 대한민국을 다스린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과거 거의 응모할 자격도 없고 과거 응모 경시성을 터놨어도 증명이 다 안 됐어요. 그 법을 이 두 분이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15세기 전반 태종 18년, 세종 32년입니다만 세종 32년에는 태종이 4년간 상황으로 섭정, 상황했던 그런 시기가 포함되죠.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이 세워졌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15세기 전반 50년 사이에 조선 왕조의 지속적 쇠퇴가 어떻게 말하면 예비됐다. 왜냐하면 인사제도와 재정제도. 근데 사실은 세금이 계속 거의 줄어듭니다. 세종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역사자들은 고발라 세종대가 얼마나 성대였냐. 세종대 이후로 계속해서 세금이 줄어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도를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악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납세자를 줄여놓으니까 세금이 계속 줄고 우리 다 군인 출신, 장교 출신입니다만 그 세종대 이후로는 군인이 제도로 보유, 유지할 만한 재정이 없어요.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야 무반 800명, 그 다음에 뭐 그 30배 되는 한 24,000, 3만 대는 군인이 있는 걸로 나오지만 이게 실제 유사시에 강한 군대로 작동할 수 있는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세종시대 때 사실 세종은 이제 외교 측면에서는 일면 잘했다라고 하는데 세종이 사대주를 완성했다고 우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세종 리더십 연구소에 계신 그런 분들은 소장 같은 분들은 세종은 4대 전략가였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세종이 확립한 이 4대주의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후에 후대 왕들과 신하들은 자주 독립이란 말을 잊어버립니다. 속국 근성에 완전히 젖어버립니다. 강화도 지역 1조,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1조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주 독립이란 말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 계기가 된 게 세종의 4대주의 완성인 거죠. 아쉽게도 제가 지금 우리의 최근헌법,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최근헌법도 전문을 제가 오기 전에 몇 차례 읽어봤는데 자유, 민주 3번씩 나와요. 균등 이런 것도 2번씩 나와. 자주 독립이란 말 없어요. 자주 독립. 자유, 민주란 말은 나와.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실 자주 독립 우리 스스로도 중국에 휘둘려 미국에 휘둘려 이런 얘기 곧잘 합니다만 우리 가장 멋지게 완성한 가장 최근에 헌법 전문에도 자주 독립이란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말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기 4대란 말의 반대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4대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티베트, 몽골, 조선, 여진 쓰다듬고 조공을 바치는 친구들을 쓰다듬어 주는 정책, 그걸 뭐라고 할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대사님. 우리가 바치는 게 조공이고, 조공 책봉이에요. 중국은 책봉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공하면 책봉하고, 조공 책봉 제도라고 하는데, 4대와 우리는 4대 하면 큰 것을 섬기는 게 4대잖아요. 중국은 작은 것들을 보살펴주는 자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겠지. 자소라고 제가 낙헌인 글자를 써놨어요. 자소. 그 다음, 그럼 우리는 사실 4대를 하다 보면, 이 굴레와 멍해, 어떻게 말하면 나라가 이제 속국이 되잖아요. 자치 인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자치 이제 수준에 따르긴 합니다. 속국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굴레가 씌워지고 멍해가 씌워지는데요. 굴레와 멍해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게 굴레고 멍해? 말에 얼굴에 씌워진 게 굴레. 네, 한자 아시겠어요? 기. 네, 기자란 굴레 기자. 기. 그 다음에 여기 멍해. 이게 소 등에 짐을 지게 돼서 이게 멍해예요. 유행가 제목 멍해가 있습니다만 멍해 액자예요. 액. 그러면 굴레와 곱비를 함께 지칭하는 한자말 굴레, 기, 여기 곱비 있잖아요. 곱비 달린 이게 미, 기미. 중국이 우리나라는 좋게 말하면 자소 차원에서 이 몽골, 티베트, 조선, 여진을
통치하고 공식적인 정책 이름은 김이 정책입니다. 그런 말 우리 들었고 배운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이 중국 큰 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 고삐를 달아서 중국한테 끌어주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김이 정책입니다. 네. 네. 어떻게 말하면 지금 빨리 자주 독립 했으니까 이 굴레 벗어 던졌고 멍에 벗어 던진 거죠. 네. 우리 장교 출신으로 알아야 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강론입니다. 좀 빠른 시간으로. 아까 왜 우리 격차가 벌어졌는가를 7개의 강론 그 주제로 꼭 살펴본다 그랬죠. 리더층의 세계관. 첫 번째 임진 정유전쟁으로 이제 결국 160년 전 박서생의 복으로 확인된 격차를 시정하지 않은 대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전쟁 발발 시 일반적 피해를 막으려면 열린 인재를 등용하고 상공업을 키우고 군비를 강화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황 1545년 올린 소를 보면 섬 오랑캐 사신파교 기대를 끊고 전쟁의 야기 단서를 열어놓고 전란 조짐 대응은 옳지 않다. 외교 실책이 국토 유린의 전쟁으로 이어서 경고하고 있다. 또 그로부터 대략 또 40여 년 가까이 지난 1582년 9월에 율곡이죠. 율곡의 상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외정이 변방을 침방할 경우 방어할 만한 병력도 없고 곡식도 없고 군사력도 약하고 재정도 약하다. 임진 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임진 전쟁에 뭐 황용길, 김성일이 갔다 와가지고 대비한다 해도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세종 이후로 140년간 지나면서 나라의 재정이 극도로 약세졌습니다. 양반가들, 지방의 호족들, 양반가들은 여유있게 살았지만 국가 재정, 나라 살림은 핍박했다. 비교해보면 당시 일본은 실정을 기록한 프로이스란 선교사, 일본사를 쓴 포르투갈의 선교사죠. 노부나가란 일본의 지도자는 호기심이 많아 새 것을 좋아하고 논리 정연한 얘기를 즐기며 조언을 경청하고 기독교 포교에도 너그러웠다. 서구인의 지식 정보가 노부나가와 히데요시 등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시야가 넓은 지도자를 때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들이 부국 강병을 추구하고 지원했다. 한일 격차는 이런 상황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아까 말한 외교라든가 국방 이런 측면에서는 칭찬할 점도 있고 물론 비판받을 측면도 있지만 아까 내치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의 시각 측면에서 꼭 뭐 인권이다, 뭐 자유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더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 당시는 지금과 다른 봉건 시대이니까 왕조 시대니까 그와 지금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조차도 그 비슷한 시기의 일본 지도자들 그들 비교하면은 세계관 측면에서 훨씬 우물한 개구리였다. 일본의 지도자 약간 아시카와 요시미츠는 명나라의 사신도 보내고 조선의 사신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세종보다 조금 뒤진 지도자인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도 스페인, 네덜란드 뭐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사절단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인 세종조차도 중국만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닫힌 세계관 그렇죠. 그다음 포용적인 측면에서는 포용성도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세종 저도 아까 지금 쭉 얘기하는 7가지 꼭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다. 사별적인 신분제도는 태종과 세종 때 어떻게 말하면 완성됐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겠죠. 가장 큰 책임이 큰 두 분의 군주죠. 양천, 산원공산, 적서 등의 차별로 인재, 국정, 참여 등 재반활동이 제한됐다. 축척으로 양반가에선 정실보다 첩과 노비 소생이 많은데 노비가 증가하는데 노비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군역 자원과 납세자 감소로 재정이 악화됐다. 1894년까지 백성의 30% 전후가 노비,
말단 관원인 서리에 대거 세습 공노비가 보임된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의병들이 왜 좀 늦게 나타나나 하지만 거의 의병의 대부분이 노부입니다. 자기 주인이 피해를 받으니까 거기에 주인과 더불어 이제 전쟁에 나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린 공무원, 요즘으로 따지면 7급, 8급, 9급 공무원은 다 노비였습니다. 세습 노비. 안 가르치죠. 노비들이 대를 위해서 공무원은 노비가 있어요. 과거 봐가지고 등용된 분들, 이른바 뭐 종구품부터 정일품, 거기는 늘 2,400명 밖에 안 돼요. 나머지 공무원, 세습 노비들입니다. 일부 중인계층이 있지만. 네. 선상노비라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노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442년 세종의 그 천자수목 정모법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거기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 호조라는 사람의 지속적 가능이 있었다. 저는 이 호조는 사실 세종의 배양공신, 아주 세종대 중에서도 훌륭한 공신이라고 배양되어 계시는데, 저는 우리 조선조를 통틀어서 최고의 악신을 꼽으라면 이분을 꼽겠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선조 2천만 명이 제가 추산해보면 양민으로 살 것을 노비의 삶을 살으셨어요.